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혜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제가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위를 날려줄 상큼하고 시원한 투자 노하우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초보 투자자인 저와 함께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강의 코너죠. 도와줘요 9회 말 투회옥과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까지 기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도와줘요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투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가 손영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저와 첫 시간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첫 시간이라서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 위해서 잠시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요. 손영복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자세한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1회 1비 부화내동하는 투자는 그만. 국내 시장과 세계 경제 전망을 파악해 블루칩 매매 전략을 세운다. 손영복 전문가의 외국 투자가 정밀 분석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우리 손영복 전문가님의 프로필 잘 들어봤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정밀 분석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외국 투자가와 한국 국내 투자가들의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님? 사실은 분석한다는 걸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전 세계 경제, 산업, 시장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우리 국내 투자가들 또는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보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기관에서 계속 이런 분석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네. 외국 투자가들이 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또 왜 순매수 수준이 그 정도 되는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요. 왜 외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여러 산업적인 기업적인 분석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가 이 드라기 발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네. 이 사흘 연속 하락하는 등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이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의 입에 네. 전 세계 투자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흘 전에 ECB 총재가 유로존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겠다라는 네. 발언으로 전 세계 시장이 폭등을 했고요. 실망스럽게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또 ECB 총재가 어떤 시장에 반응을 못 냈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2% 넘게 다우존스가 네. 폭등을 했고요. 네. 다우존스는 사실 11,000과 13,000 사이에 큰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13,000을 돌파하는 네. 그런 장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제가 시황을 전달하면서 기사를 보거나 또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너무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내용이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네. 이 굉장히 후행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전 세계 스마트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 경제를 예측을 하고요. 네. 그 증권사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산업과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아주 심한 얘기를 드리면요. 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영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의 학장이 어느 해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34명에게 경제 성장률, 인플레, 이자율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5년치 숫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거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뭐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34명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 단 한 사람만 맞췄습니다. 한 사람만 실제로 근접을 했고요. 나머지 네. 33명은 그렇게 유명한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의 경제 수치를 별로 예측을 못하는. 네. 그렇게 이제 펀더멘탈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 펀더멘탈 분석에 강점을 둬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저희가 일반 투자가로 봐서는 저희가 통제 불가능한 숫자들입니다. 네. 전 세계 리서치 센터에서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일례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예보다도 더 다른 예를 드리면 네. 그 지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했던 그린스팬이 2000년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1%로 낮춥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그때 2000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금융 위기는 그린스팬이 미국 금리를 너무 낮췄기 때문에 네. 금리를 1% 낮추니까 모든 투자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버블을 만든 건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잘 예측을 못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펀더멘탈은 결국은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게 펀더멘탈이고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다 컨트롤 잘 할 수 없으니까 네. 이 투자 심리 쪽은 약간 컨트롤이 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오늘은 펀더멘탈과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더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문가님이요, 이 투자 심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뭔가 어떤 패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예, 투자 심리도 이제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 심리가 좋은 거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요. 나쁜 거는 또 계속 나쁘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심리도 하나의 사이클처럼 막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 1995년에 저희 코스피가 1000을 이제 찍고 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 정도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약 30만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상당수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습니다. 네. 내부자조차 사실은 펀더멘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수익을 마구 내고 굉장히 많이 내기 시작한 때가 이제 94, 95년입니다. 네. 그런데 내부자들도 삼성전자 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주가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국내 투자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투자가들, 심지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과잉 반응하는 게 사람의 심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잉 반응을 그럼 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알 수 있고 그 상태에 따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지표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지금 띄워놓은 자료로는 우선 제일 쉬운 쉬운 지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다.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뜻이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 한국 대표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수준이 약 한 3.5조 정도 잔고가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안 좋게 보는 투자가들도 꽤 있다는 얘기죠. 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신용을 걸어서 주식을 더 사게 되죠. 또 신용장고 동향이라든지. 네. 또 현물 시장은 지금 알 수 있겠지만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과 이 방향성. 그게 요즘처럼 뭐 1800이 저희 코스피 지수가 1800이 무너졌다가 다시 어느 날 와서는 오늘처럼 1880을 찍고 이렇게 네. 주가의 변동성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지표들이 있을까요? 이제 다른 지표들은 이 매스미디어에서 발표하는 수준을 보면 굉장히 이제 저희 피부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이 국내 일간지나 세계적인 일간지에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장은 상당히 폭등을 하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는 큰 반등을 하는 그런 시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이때까지 뉴욕타임즈 몇십 년 역사상 주식시장이 붕괴한다라고 몇 번 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다음 주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비근한 예로는 2001년에 9.11 사태가 터집니다. 네. 9.11 사태가 터질 때 이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에 15% 하락을 합니다. 네. 폭락을 하죠. 그 15% 폭락을 한 이후에 다시 다우존스가 현재까지 13,000까지 이르는 사실 큰 랠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건을 딛고 주식시장은 또 일어납니다. 이 비근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까요?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이제 빠졌고 흔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과매도 상태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반발 매수 심리. 네, 그래서 한 이쪽에. 20만 원 정도까지도 현대중공업이 이제 깨졌다가 오늘도 좀 반등을 해서 24, 5만 원대 네. 지수를 유지를 하는데요. 저희 지수가 한 2,100, 2,200일 때 현대중공업 주가가 약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일간지에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 직원들 얘기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들 직원들 이 자사주 지분으로 억대 부자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이 투자가들이 얼만큼 좋게 보느냐라는 심리 상태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미 반영이 돼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45만 원, 50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보도 이후에 현대중공업 주가는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예를 들어 1997년 IMF 때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20만 원대죠. 그 3만 원에서 3만 원 갔을 때는 또 이 애널리스트들은 더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최근은 어떻습니까? 지금 120만 원, 130만 원대인데 지금 리서치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 막 170만 원, 180만 원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평가되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이제 자기 이 목표가를 변경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주식의 바닥권에 있을 때나 천정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제 한 가지 더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 표시에 이 1995년 주식 시장이 천을 찍을 때 이제 모 증권사 이 리서치 팀에서는 한국 증시 2천 내지 3천이 되는 네. 한 단계 또 다른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요. 네. 상당히 엄청난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할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펀드 매입을 많이 하는, 펀드 투자를 많이 하는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는데요. 그때만 해도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투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본업을 등한시할 정도로 주식시장 장세를 보고 주식시장 객장에 옵니다. 네. 그 객장에 가면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고 증권회사는 수익성이 좋아져서 더 지점을 더 늘립니다. 네. 최근에는 어떠냐?
증권사 수익이 좀 안 좋아져서 이 증권사들이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바닥권이냐, 이 천정이냐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나빠지거나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또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 차트를 하나, 이 약간의 그래프를 좀 띄워놨는데요. 네. 이 주식 투자 심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expectation이라고 그럽니다. 투자가의 expectation이 어떤 경기 사이클처럼 하나의 큰 사이클을 이룹니다. 네. 그래서 이 중립 이제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정쩡한 상태, 네. 중립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의견들이 한쪽으로 다 통일될 때, 만약 증시가 대세 상승이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증시 예를 들어 2,500, 3,000 간다. 그래서 모든 블루칩을 바잉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이 일치될 때 네. 그런 정도가 되면 좀 이제 꼭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불리시한 아주 네. 이 극도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여정으로 들어서는 거고요. 네. 한국 증시 바닥이 안 보인다. 한국 최근 한 1, 2주에 저희 나라 이 보도된 내용 보면 대부분 나쁜 뉴스들입니다. 네. 깡통상가라든지 부동산 거래 6년 만에 최저라든지 네. 그다음에 수출 감소,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상장사들 수익성 감소. 네. 이런 별로 안 좋은 뉴스들만 쭉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쁜 의견으로 일치가 되면 이제 그게 패닉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네. 이 투자가 익스펙테이션은 마치 우리가 혁명이 일어날 때 심리 상태가 상당히 수많은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중립에 있다가 점점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는 걸로 가서 이제 패닉 상태로 가고요. 네. 좋아지면 점점 좋아져서 아주 영어로는 유포리아라고 그러는데 주식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거꾸로 이제 패닉일 때는 주식이 고통이죠. 네. 그런 상태로 가서 이제 그게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국면이 하나 해소되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은 이 그래프상으로는 어느 시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제가 봐서는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아주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는 이번 조정이 끝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조정이 끝나서 중국이 다시 성장을 하고 EU 쪽도 성장에 가세할 수 있고 네. 미국도 만만하지만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지수가 2,100, 2,200 간다라고 이제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는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녹록지 않다. 이미 지금 저희 나라 수출 지표가 보여주고 경기 선행 지수가 보여주듯이 한국 경기 사이클도 좀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수출도 줄어들고 상장 기업의 수익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주나 자동차주를 제외하면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비관론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낙관론, 비관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율일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상당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혼조 상태에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주식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좀 어정쩡한 그런 좀 굉장히, 어떤 기다림을 바라고 있을 정도의 네. 그런 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그 투자가들의 의견이나 시장의 그 내용들을 다 집중해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러면 투자 심리를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면 사실은 이제 펀더멘털하고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면 꼭 투자 심리를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펀더멘털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같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간의 감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는 쉽게 뜨거워집니다. 대신 돈의 논리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도 그런데요. 1조 달러를 넘게 운용하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미국의 피델리티가 투자 결정을 합니다. 펀드 매니저끼리 모여서. 만약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99명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99명을 제외한 1명이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1명의 의견이 정확해서 그 한 사람의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계속 좋게 보는 이 우리 오버 리액션, 과잉 반응하는 습성 때문에 저희가 투자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요. 그러한 이제 우리 뭐 본인을 포함한 여러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이 행태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뭐 경험을 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상한가 치는 종목을 따라가서 매수해서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주식은 이미 좋은 뉴스를 다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네. 오늘의 주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좋은 뉴스도 다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한가를 쳤다고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서 그거의 결과가 상한가일 수 있습니다. 과잉 반응을 과잉 했다는 반응을 거죠. 이미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상한가를 따라가서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분명해 보이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거래량이 안 따라오고 막 패닉일 때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정말 뜨겁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막 들어올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패닉 때 매수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텀 피싱, 아래에서 걷어라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요. 전망들이 전부 다 낙관적일 때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네.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주가 외에도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모든 투자가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주식시장에는 주가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주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 거래량이요. 네. 제가 삼성전자를 좋아하면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됐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매도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오긴 하지만 투자가들은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가 왜 많이 일어나겠어요? 심리가 상당히 다르면 거래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샀는데 남은 팔았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제가 샀을 때 다른 투자가들도 같이 사는데 동참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바로 투자 심리를 반영한 제가 봐서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저희 나라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이게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합니다. 상한가 쳐서 매수 주문을 넣어도 못 사게 되면 내일 더 사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더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들의 어떤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기로 말씀드린 막 주식을 사야 된다는 행복 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한가는 반대 입장이죠. 하한가를 쳐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날 또다시 하한가를 내서 팔아야죠. 그래서 패닉으로 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질 때가 바로 거래량 상투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가 주식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 상투가 나오고 바닥일 때는 아무리 팔자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량 최저 수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을 이제 저는 이제 주가보다 거래량을 중시하시는 게 거래량을 더 자주 분석 대상으로 하시는 게 주식 투자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예를 최근 예인데요. 지금 코스닥의 대장주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한 4조가 좀 넘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한 2주 전인가요? 한 3주 전쯤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을 승인을 받습니다. 네. 승인을 받았죠. 예. 이제 여러 뉴스에 났죠.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냐?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네. 왜 떨어지냐? 그런 걸 우리가 어나운스먼트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올 때를 네. 대비해서 이미 투자가들은 삽니다. 올라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런 주요한 사건이 발표가 되면 이미 산 투자가들은 그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인포메이션이 부족한 이제 다른 기타 개인 투자가들은 그 어떤 이벤트, 그 어떤 어나운스먼트를 아주 좋게 해석을 해서 매수 쪽에 가담하게 되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가 난 이후에 네. 주가는 떨어지고 네.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네. 그때까지 많은 투자가들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투자가들은 다 내놓는 거죠. 이거 매도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만큼 하여튼 주식시장은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거래량이 막 늘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럼 팔으라는 얘기죠. 네. 그럼 주가 외에 이 현재 일일 거래량에서 그 주식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 한국 시장의 증권 거래량은 어떤 수준에 있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첫 질문은 이제 개별 종목들이 거래량이 하루에 전체 주식의 한 20-30%가 거래된다. 네. 저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래량입니다. 그럼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지분의 상당수가 하루에 거래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팔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래량이 일어나는 주식들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좀 현명하실 수 있고요. 네. 현재 지수는 저희가 이제 한 2200까지 갔다 지금 1800을 와서 1800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으로 보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거래 대금도 약 한 3조, 4조 대로 일일 거래 대금이요. 네.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안 좋다고 지금 증권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지수 거래량으로 보면 네. 지수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네. 그건 패닉 근처에 가 있는 지수 수준, 거래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 매수 시기가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인가요? 패닉 상태로 계속 가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하는 시기가 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 한 열흘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관적인 전망도 상당히 많은데 외국 투자가는 왜 매수할까요? 한 1800대, 지수 1800대 주가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많이 빠진 주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읽고 저희 개인 투자가들은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지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2일 날 일간지에 크게들 보도가 됐는데요. 전 세계 채권을 가장 잘하는 기관 중에 한 기관이 핌코라는 네. 회사입니다. 미국의 핌코라는 이제 투신사인데 거기에 이제 창업자면서 최고 운영력인 빌 그로스 씨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채권 투자로. 네. 근데 이제 빌 그로스가 8월 달 자기네들 이제 전망을 하는 그 월간지 자기 이제 투자 전략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네. 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주식으로 인플레 같은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을 내던 시대는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보거나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나온 수익률이 전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좀 이 인플레를 감안한 예금 수익률보다 상당히 초과 수익률이 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최근까지 이제 그렇다는 이제 이 데이터 보고서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서부터 지금까지 좀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그 요동치는 그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제가 봐서는 좀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장이 좀 활발하고 고성장일 때 사람 행태도 다이내믹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수 매도도 활발하게 하게 되고 네. 산업들도 큰 이제 수익성을 낼 수도 있고 변화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적자 냈던 산업들이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성장을 냈던 국가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럴 때 이제 피델리티 같은 회사는 거기에 아주 많은 이 비중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는 좀 그런 성장 모멘텀을 서서히 잃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돼 있는. 위축돼 있죠. 네. 일례로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최근 이제 한 작년까지 중국 시장은 9% 10% 고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에 약 한 7.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증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분석이 분분합니다. 중국이 과연 이제 8% 이하의 중성장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건 잠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3, 4분기 내년부터 9%대 또 고속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라고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논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국 증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조금 성장세가 주춤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네. 수출이 상당히 감소를 네,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도 IT나 자동차 쪽을 조금 제외하면 상당히 좀 감소하는 그런 그렇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제조업 생산 지수도 6월 달 약간 감소를 했고요. 네. 지금 제가 이게 자료로 만드는 이제 이 외국 증권사들의 한국 올해 성장률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제일 안 좋은 증권사는 메릴 린치고요. 네. 1.8%. 노무라 증권은 2.7%에서 2.5%로 좀 낮춰서 상당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게 봤던 회사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도 3.5에서 3%로 한국 성장률을 하향 낮췄습니다. 조정했죠. 예. 그럼 이제 진짜 저희 나라 경제도 이렇게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는 건지 이 또한 지금 애널리스트들 간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네. 제가 봐서는 이번 EU 이제 유럽존의 위기
그다음 미국의 아주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회복이 느린 이런 국면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이제 저성장률로 가지 않나라는 네.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97년 IMF 전까지의 8%대 고성장, 네. 그의 IMF와 이번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까지의 4 내지 5%의 경제성장. 지금부터는 약 3%대, 그보다 좀 밑돌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음 차기 지도부는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8%대 네. 아니면 7%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좀 이제 저희 경제를 좀 짓누르고 있는 건 저는 이제 개인 쪽에 있다고 봅니다. 네. 상장사의 수익성보다는 네. 개인들. 지금 날마다 요새 개인 부채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사실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요. 저희 나라 지금 이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율이 약 한 147%. 그러니까 소득보다 부채가 47% 더 많습니다. 네. 이건 저 다른 나라 수치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숫자고요. 이 숫자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히 나쁘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를 접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좀 닫아버릴 수 있죠. 네.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에 잠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지, 네. 아니면 정말 저성장으로 가고 우리나라 상장사 수익이 나빠질지 많은 투자가들이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8년, 9년하고 지금하고를 이제 저희 나라 경제랑 상장사들을 좀 분석해 보면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LG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태어납니다. 2008년, 9년보다는 지금은 이 4개 회사는 세계적인 브랜드 네임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것이 갖고 있는 파워라는 게 지금 그 4개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었다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요.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기업 수익성 상당히 양호합니다. 물론 나빠질 수도 있는 좀 국면이 있어서 좀 주시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나라 외환 보유고라든지 우리 국가 채무, 해외 채권을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채권국입니다. 그래서 2008, 9년에 금융위기 때나 IMF 때에 비교하면 국가적인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 경쟁력, 기업의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전 같은 그런 패닉 상태로 가는 위기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핌코의 빌 그로스가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화려한 초과 수익률을 내던 시대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신중하게 짜는 그런 아마 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처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이제 1800 지수 이제 지수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1800을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논리는 지금 이제 이 주가 지수하고 이 장부가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BR이라는 지표죠. PBR이라는 지표가 약 1 정도 됩니다.
이 지수 1800일 때. 그래서 저희 나라 시장을 쭉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이 PBR이 약 한 1 정도 때가 바닥권이었습니다.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무너져서 PBR이 한 0.9 정도일 때까지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PBR 1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요. 그 이상의 주가 지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좋지만 PBR로 보면 지금 한국 증시는 침체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가로 봐서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익성이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네. 한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 수출 의존도인 우리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 있어서 거기에 좀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외국 투자가들은 나빠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지금 투자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다른 거를 더 준비해 본 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해주시죠. 저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내용.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입장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이 성장이 좀 둔화되는 글로벌리 저성장 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저성장 시대에 이 주식 말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다른 대안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있는 국가들 말고는 네. 다른 OECD에 있는 선진국들의 채권 수익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고 2, 3% 나오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시장이어서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러면 대체 수단인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으냐? 부동산 재미있는 게 부동산이 한번 피크를 치고 조정받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도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전 세계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고민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어떻게 예금보다 좀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느냐. 그래서 어떤 투자가들은 부동산이나 채권이 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이 제일 매력적이다. 거기에 저희가 말하는 전에는 브릭스라고 얘기했죠. 브라질이나 네. 러시아나 차이나나 인도.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브릭스 말고 좀 더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옮겨갑니다. 네. 콜롬비아, 베트남, 터키 이런 쪽의 나라들을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인 이런 분위기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좋을지 그런 산업 쪽에 주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전략가 손용복님께서 네, 이 외국 투자자의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 투자 심리에 관한 중요성과 또 거래량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유익하셨나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도와줘요 리치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ed in my face, but I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과 공략주까지 책임져 주실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이대열 전문가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회 LB 부화내동하는 투자는 그만. 국내 시장과 세계 경제 전망을 파악해 블루칩 매매 전략을 세운다. 손영복 전문가의 외국 투자가 정밀 분석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골든 타겟 멘토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저희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한데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새 얼굴이 된 걸 축하합니다. 제가 상담을 요청하게 된 건요, LG 디스플레이 때문인데요. 증권사에서 잘 나간다고 추천해줘서 매수하게 됐는데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올라갈지 전망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하셨다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37,000원이고, 예. 네. 비중은 50%입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 종가가요, 25,150원입니다. 이거 네. 손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 종목 얼마나 가지고 계셨나요? 오래됐습니다. 1년도 당연히. 넘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죠. 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뭐 대표주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해서도요, 뭐 오늘 그 이슈가 좀 내용이 뭐냐면, 네. 최근에 뭐 그 주가의 반등 흐름도 꽤나 좋았죠. 예. 근데 그 금일 나온 뉴스가 그 일본의 그 샤프와 이 호나이 정밀의 그 기술 제휴 문제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사이익을 좀 얻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반등한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자,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개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의 전반적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예,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큰 사이클을 타면서요. 예, 시세를 한번 주고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세 상승, 그다음에 또 대세 하락, 그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이고요. 이 최근 2009년도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하락, 그다음에 반등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매물 부담을 조금 받습니다. 바로 4만 원대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죠.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에 지금 반등 시도를 하다가 3만 원대 가격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점을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요.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25,15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월봉상에서 큰 사이클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이클 자체가 그죠? 큰 대세 하락이 이렇게 그 큰 조정 뒤에는 나와주는데 지금은 큰 폭의 조정은 나왔는데 대세 상승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월봉상에서 쌍바닥을 찍은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 2011년도 말과 자 2012년도 지금 중반이죠. 이때 월봉상에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번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상의 패턴은 이제 상승 시작 국면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패턴을 만들 때 주요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글로벌 시황입니다. 바로 경기 둔화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그 고용 지표가 그죠? 지난주에 좀 좋은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인데 자, 주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주봉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주봉 역시 그죠? 예, 이 월봉을 조금 세분화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그 중요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주봉을 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한번 산정을 좀 해볼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높습니다. 자, 피보나치 분석 툴을 통해서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좀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자, 피보나치 분석 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우리가 목표가라든지 저항 내지는 뭐 지지 구간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미 있는 고점 자체가요. 지금 2011년도 대략 중반쯤에 의미 있는 고점이 하나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2011년도 하반기에 보면 의미 있는 저점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자, 이 구간 내에서 고점과 저점을 구간으로 봤을 때에 급락이죠. 그죠? 누가 봐도 급락입니다. 이 급락에서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가 되는 것은 바로 절반이 되는 구간이에요. 대략 여기가 50% 조정이에요. 50% 되는 구간인데 이 사이에 절반이라는 얘기죠. 28,900원이거든요. 28,9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50% 구간을 뚫지 못하죠. 그죠? 예. 정확하게 뚫지 못하고 바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구간 자체는요. 과매도 구간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5,150이라면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목표가를 설정하려면 사실은 28,900원대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로 한번 뚫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요, 조금 높여가셔도 상관없어요. 대략 3만 1,000원대 이상이 되겠네요. 3만 1,000원대 이상으로 목표가를 조금 높여가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지금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매물 부담을 받았던 때 여기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매물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여기가 될 겁니다. 3만 원대가 1차 목표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가 이 월봉상에서 다시 한번 보죠. 월봉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자, 2차 목표가 자체는요. 자, 이것도 조금 지울게요. 1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입니다. 3만 원 라인이. 요 구간이고 지금 매수 구간대가 그죠?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보면 사야 될 근거가 없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 원, 2차 목표가는요. 지금 1차 목표 박스권 하단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해드립니다. 박스권 하단 가격 대략 한 32,000원 선이 될 거예요. 32,000원 선.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넘어선다 그러면 32,000원 선까지 무난히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32,000원 이상에서는 매물 부담을 받을 가능성의 소지가 상당히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리지는 마시고요. 32,000원 이상의 가격대에서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손절 여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32,000원을 돌파해서 올라온다면 글로벌 시황은요 굉장히 회복되는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아마 단기간에는요 32,000원 이상에서 단기간에는 아마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될 기회가 어쩌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32,000원대 이상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홀딩으로 가자. 목표가는 1단계 3만 원, 2단계 32,000원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그 매도 타임을 잡아가는 것은요. 32,000원대 이상에서의 주가 흐름과 거래량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네, 2차 목표가가 3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시청자분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AP 시스템 매수하셨다고요? 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14,000원이요. 네, 14,000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60%. 50%요? 예. 네, 전문가님 오늘 이 AP 시스템 종가가요 1,850원입니다. 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전망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네요. 네. 지금 뭐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꽤나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박스권 돌파를 좀 염두에 두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화면은 앞서 상담한 것은 제가 좀 지우고요.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여기예요. 자,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면 더 전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박스권 돌파를 염두에 두시고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 아몰레드 관련이죠. 이 아몰레드 관련 그 장비 쪽인데 IP 시스템이 최근에 급락을 조금 보였던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쪽에 있습니다. 바로 설비 투자 지연이라든지 뭐 설비 장비 발주가 좀 지연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부각이 되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황 자체는요. 지금 그 AP 시스템이 삼성전자의 후광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하락입니다. 자, 외국인과요. 저 위쪽이 외국인이죠. 그다음 밑에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뭐 파는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인데 주가가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주가가 하락한 원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이 발주 지연에 따른 그 우려, 즉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기업에서의 그 발주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연장되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주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뭐 소강 상태를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바닥 따지는 국면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거래소 시장에서 전기전자주들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갔었고 최근에는 LG그룹주들이 폭발적으로 좀 그 시세 분출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순환매 관점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한번 매기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난 뒤에는요. 이 코스닥 종목 쪽으로도 좀 많이 매기가 2차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매수가 가격으로 튀어서 직선으로 그저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요. 시기적으로 바닥을 조금 다지다가는 바로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이 V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바닥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그죠? 마무리 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홀딩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14,000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자,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박스권 바닥의 가격이 지금 위치해 있고요. 쭉 올라가게 되면 16,000원 선부터 16,000원 선 이상에서 지금 그 매물 부담을 조금 받았는데요. 그래서 목표가 자체를요, 일단은 좀 홀딩해야 되는 구간에서 박스권 바닥에 있기 때문에 뭐 매도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가 16,000원까지 제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많이 물려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손절을 고민해봐야 크게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들 쪽으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신호가 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만큼 공격적으로 QE3를 시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은요. 유로존에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에서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가 또다시 언급이 된다 그러면요. 전기전자주들은 소비심리 호전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AP 시스템은요. 보유 의견 내고 목표가 16,000원 설정해서 대응하도록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목표가 16,000원에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이고요. 매수가가 25,4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락앤락. 네. 락앤락도 뭐 최근에 굉장히 좀 급락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종가가 25,650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네. 지금 락앤락 매수가가 지금 25,400원의 매수가 네. 됐다고 지금 됐는데, 네. 자, 매수가를 제가 한번 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셨다는 얘기죠. 예, 네. 뭐, 지금 뭐, 바닥권을 좀 공략한다, 뭐,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자,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락앤락에 급락했던 패턴입니다. 조금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폭발했던 시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그죠? 예, 이때 제일 큰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는 이때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뭐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이 캔들이 워낙 그죠? 거래량이 폭발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게 되면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이 캔들들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면 눌리고 그죠? 상승하려고 하면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거래량은 전반적으로요. 자, 평균적인 거래량을 월등히 넘어선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매도적 아주 강력한 매도입니다. 일부 매수하지만 뭐 이거는 뭐 매수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다음 매도, 거의 다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들 싹 다 매도예요. 그럼 이거 다 누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개인 투자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반등의 여지가 없느냐? 자, 반등의 여지를 좀 찾으려면요. 기술적인 추세 움직임에서 지지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주봉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주봉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하락하는 패턴에서 전형적인 그 위험성이 좀 경고가 되고 있는 패턴인데, 자, 주봉상에서 한번 보죠. 자, 주봉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아마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하셨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첫 번째 어깨가 한번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 헤드를 만들고 내려오면서 반등 주고, 그죠?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데 여기 저항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예, 이게 두 번째 저점까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 줄 때 여기가 바로 실질적인 무슨 라인이었다? 예, 바로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었는데 바로 급락해 버려서 그죠? 빠져나올 타임은 좀 놓쳤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관찰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매수를 잘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매수를 잘하신 건 아닌데 여기가 지금 저점이냐 아니냐가 지금 상담을 하신 분에 있어서는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예, 저점을 논하기에는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자, 월봉을 봐도 그죠? 크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자, 철저한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왜? 얘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그죠? 거래량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 자체가 자, 네모를 그려야 되는지 세모를 그렸어요. 자, 양봉이 이렇게 5일선이 그죠? 이렇게 돌아 눕는 정도까지 장대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그죠? 돌아 눕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비중을 늘리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요 25,000원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락앤락이고요. 손절가가 25,000원입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락앤락을 끝으로 종목 진단 마치고요. 이어서 이대열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LG 화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건설업종 중에 이제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드리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이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LG화학에 대한 종목, 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LG화학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기 전에 우선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PPT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것들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LG화학은 이 석유화학 업종에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LG화학이 시황상에서 어떠한 곳에서 이득을 보느냐 그것들을 조금 본다 그러면 일단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지금 굉장히 급등했었죠. 그죠? 최근 트렌드 자체는 시장은 많이 폭락을 하는데 국제유가는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 자체는요. 이 국제유가 자체가 상품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소비가 되지만 미국 내 CME 선물 시장에서 이 WTI가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WTI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조금 풀리게 되면 이 상품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이 하반 경직성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그래서 LG화학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제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기 역시 중요합니다. 중국은 최대 제조업
업체로서 최대 그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서는요, 최대 엄청난 소비국이에요. 그래서 LG화학과 관련해서도 중국 경기 부양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후난성에서는요, 대략 15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지만 철도 산업, 즉 기간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LG화학에 큰 수혜를 받는다고 예상할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발표될 그런 그 경기 부양책이 LG화학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차트를 좀 보겠지만 기관이라든지 이 외국인들이죠, 이 매수세가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유입 중이다. 이따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공매도 비중은 뭐 크지 않다라는 거. 이 공매도 비중은요,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확인을 안 해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흐름은요, 제가 지금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LG화학의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게 되면 상단기가 횡보장세에서 놀았다, 굉장히 좀 힘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저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크게 보면 박스권 트렌드인데 이렇게, 그죠? 선이 조금 바르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좀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박스권이 이렇게 되는데, 자, 1차 박스권은 여기입니다. 그죠? 1차 박스권은 여기고,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동반을 하게 되면서 2차 박스권이 이 위쪽에서 여기입니다. 29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2차 박스권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박스권에서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분들은 2차 박스권에서 매수 타이밍 한번 더 있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는데, 금일 이 캔들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 자, 금일 거래량이 뭐 대폭 실린 것은 아니에요. 그 거래량 캔들 자체가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살짝 많긴 많아요.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금일, 그죠? 이 캔들을 만들어낸 3.59% 상승하면서 이 캔들을 만들어낸 이유 자체가 국제유가 상승하고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 석유화학 업종 전반을 들어 올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도요, 최근에, 자, 외국인들, 자, 기관들은 보세요. 매도는 얼마 안 했어요, 여기. 그죠? 매도는 얼마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매도세를 지속을 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2차 박스권 형성된 기간하고 거의 맞물립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데 베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요,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두 번에 나눠서. 지금 31만 7천 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1차 매수는요, 자, 31만 5천 원. 1차 매수. 자, 비중은요, 여러분들께서 세 종목 다 하실 필요 없어요. 2개 정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1차에서 20% 집행하시고, 자, 2차는요, 가격을 낮춥니다. 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요, 대략 21선 가격대가 2차 매수 가격대예요. 30만 5천 원입니다. 요때 20%를 마지막으로 한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요,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잡으시면 곤란하겠죠, 그죠? 손절 라인은 대략 조금 더 이격을 두시고 심리적 가격대인 대략 30만 원, 30만 원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요,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아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장세에서는요, 아마 그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자, HTS를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최근에 그 시황과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유국들은요, 이 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부가 증가하게 되면요, 뭐 기본적으로 원유 저장 설비라든지 아니면 가공 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플랜트와 관련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동 쪽에 아주 그 플랜트
시장에서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물론 삼성 물산이라든지 대림 산업이라든지 뭐 GS 건설이라든지 대부분 뭐 플랜트 쪽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요. 현재 뭐 주가 위치라든지 주가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목표액이 대략 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대략 수주 액수가 대략 12조 원 정도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16조 원 목표치를 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요. 최근에 한번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최근에 그죠? 뭐 뚜렷하게 매수를 보이지 않았던 기관들도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그죠? 괜찮아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요. 현재 주가 위치 18만 5,500원이 금일 종가인데요. 1차 매수가로요. 1차 매수가로는 18만 5천 원 제가 제시하겠고요. 자, 2차 매수가 있습니다. 비중은 여기서 20% 가져가시면 되겠고 2차 매수가는 17만 7천 원. 17만 7천 원입니다. 네, 펜이 좀 안 나오는데요. 메모를 좀 하세요. 17만 7천 원. 자, 17만 7천 원이면 대략 한 21선 부근 정도 될 거예요. 21선 부근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2차 매수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17만 5천 원. 아마 5일선이 아니죠. 이 정도 라인이 될 거예요. 21선 살짝 아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시고 목표가는요. 한 21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손절선 17만 5천 원에 목표가 21만 원.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 네, 이제 한 종목 남았으니까요. 네. 오늘 4%대 강세 보였어요. 네. 24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거든요. 네. 최근에 뭐 가장 참 눈물을 흘렸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그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억눌렀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주가는요. 일단 그 유로존 그 ECB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현대중공업 주가를 많이 억눌렀었는데, 자, ECB에서 이제 그 외국의 국채를 좀 매입해서 유로존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이제 본격적인 반응이 좀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역사적인 그 저점이죠. 저점 자체 이탈을 했다가 지금 다시 복귀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권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업황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대략 20조 원이 넘는 해양 플랜트 발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조금 그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는 모습들이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측면에서요. 1차 매수가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24만 3천 원인데요. 한 1차에서 24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2차 매수가는 조금 더 낮춰가지고 23만 원 정도 잡으세요. 23만 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28만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무작정 높여갈 수는 없고요. 손절선은 22만 5천 원 정도 요 사이겠죠, 그렇죠? 요 사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무난히 여러분들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현대중공업 목표가가 28만 원이고요. 손절선은 22만 5천 원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LG화학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의 자세한 분석과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대열 전문가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장중에 온라인 방송 진행하시죠? 네, 뭐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그 무료로 이제 방송하는 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뭐 금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같이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참여해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자와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도 참여하시면요. 전문가들의 방송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오늘 문제는 좀 수준 있는 문제네요. 다음 중 ETF와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코덱스, 2번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입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요, 리치맵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클릭하시고요,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퀴즈 정답 확인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지 완료가 됩니다. 정답자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까지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해서 투자 노하우를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의 더 자세한 노하우와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은요, 리치맵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문가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